앞차가 이제 빨간불 신호등 걸리니까 섰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갑자기 물이 확 들이친 거예요. 서초동에 우리 제가 사는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는 좀 언덕에 있는 아파트인데도 거기가 물이 들어와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돌아온 다정의 8월 9일 5시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어젯밤 중부지방에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죠. 저도 어제 그 무서움을 체험했습니다. 박 반장,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뜨거웠다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서초동 자택에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네. 대책 마련을 지시를 했는데요. 야당이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재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네. 네, 국장 여기 빈칸에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 혹시 알아요? 글쎄요, 이건 좀 쉬운 것 같은데. 대통령 아니에요, 문맥상? 너무 쉽나요? 네, 좀 대통령이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데요. 야당의 주장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고민정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에 남긴 글입니다. 폭우로 인한 비상 상황에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위기관리센터를 찾아서 진두 지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이재명, 강훈식 의원 등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한 윤 대통령을 공격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자택이 위치한 강남 쪽에서 피해가 컸잖아요.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도 윤 대통령이 자택 주변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 있던데요. 야당 쪽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택에 고립됐다. 피해가 이렇게 좀 클 걸로 예상이 됐으면 아예 퇴근을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펴고 있던데요. 네.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내놨죠. 네, 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난밤 오후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지침과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네. 이른바 그 고립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침수가 있었지만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했다면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는 건데 하지만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동한다면 의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크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상황 설명까지 나섰군요. 저희가 이제 폭우 관련한 얘기는요.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혼란이 극심한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가 곧 출범할 분위기죠? 네, 오후 의총에서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이 추인이 됐는데요. 지금은 전국위가 진행 중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 확정되면 주호영 의원이 간단한 소감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오면 제가 연결을 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백 반장 믿고 들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모아 쉽고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요. 지금 이제 호우 피해가 크니까 관련한 속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속보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백다혜 소통반장이 정 의원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어제 낮은 지지율 속에 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정 의원분들한테 던졌는데요. 회의 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물바람님께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원인이 나온다. 하나씩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스애님께서는 지금까진 초심과 무관하게 국정 운영을 했다는 건가? 라고 하셨는데요. 또 지광한님께서는 인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다정회를 향해서 따뜻한 댓글도 있었는데요. 부끄럽지만 이렇게 저를 향한 칭찬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특별 사면인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 의견을 들을 예정인데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특사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 댓글 올려주시면 빠짐없이 살펴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정 의원분들의 의견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호우 관련 속보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많으니까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빅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115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에 못지않은 큰 비가 더 예상된다는 점이죠. 침수 피해 현장을 오늘 찾은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거라며 근본적인 대책 또 이재민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해는 5시, 뉴스픽도 5개입니다. 뉴스픽 5 시작하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115년 만에 폭우, 그리고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 한 달간 100년 대계와 살인죄 적용, 마지막 15만 육박입니다. 네, 다들 무사하신지요? 이 115년 만에 내린 관측사상 최악의 폭우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마치 재난 영화와도 같은 풍경, 도로가 잠기고 지하철이 멈춰 섰죠. 또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사이 8명이 숨졌습니다. 이 밤 사이에 영상 보시면서 피해 상황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젯밤 서울 강남역입니다. 이 친구의 손을 놓친 검은 옷의 여성 물속에서 몇 바퀴 구르는 모습입니다. 겨우 멈춰섰지만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미 엉덩이까지 차오른 거센 물살에 속절없이 주저앉고 마는 또 다른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지하철 동작역 플랫폼으로 향하는 계단에 폭포수처럼 물이 밀려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은 이수역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찍은 영상인데 플랫폼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죠. 결국 열차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자, 사진도 조금 볼 텐데요.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 한 의료진이 검사실에 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 수건 같은 걸로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사진인데요. 온라인에서 서초동 현자라고 불리는 이 남성, 강남대로 한복판에 잠긴 차 위에서 모든 걸 내려놓은 듯 그냥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한밤의 시내버스입니다. 의자는 아예 보이지가 않고요. 천장에 달린 손잡이만 간신히 물 밖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관악구 청룡동 커다란 바위가 나뒹굴고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산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도대체 비가 얼마나 내린 걸까요? 어제 서울 기상청에 기록된 밤 9시 시간당 강수량은 141.5mm였습니다. 동작구의 경우 하루에 421ml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는데요. 시간 단위든 하루 단위든 역대 최고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잘 와닿지가 않으신다고요? 자, 보통 7월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어제 다 왔다고 보면 되고 1년 강수량의 4분의 1이 내렸다라고 하면 실감이 좀 나실까요? 자, 여기에 낙뢰까지 어제 하루 수도권에선 무려 2,000번이 넘는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비 좀 많이 보셨어요? 내가 이거 한 13년, 14년째 하는데 그 전에 한 번 넘쳐가지고 저 물막이를 한번 해줬어. 네. 막았는데 네. 안에서 막 역수를 하니까 여기서 차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승용차가 시동이 꺼져서 멈추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냥 닫혀버린 거예요. 앞차가 멈춰버려서. 네네. 그래서 한 5분 만에 차가 끝까지 타가지고 네. 저 창문으로 해서 탈출을 했어요. 창문으로 나오신 거예요? 네, 인명피해도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 39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이 고립돼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고요. 또 동작구 흑석동에선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60대 구청 직원 1명이 숨졌습니다. 자, 한편 생명을 구한 용감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젯밤 강남구 서초동의 한 사거리, 앞도 보이지 않는 폭우 속에 한 여성 운전자가 물에 잠긴 차에 고립이 됐습니다. 자, 이때 한 시민이 차를 향해 뛰어들었고 자신의 목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운전자를 꺼내서 지금 헤엄을 쳐 나오고 있는 장면이죠.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시민 운전자를 안전한 곳까지 옮긴 뒤에 별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은 이 강남역에 등장한 슈퍼맨이라고 합니다. 쓰레기로 인해 꽉 막힌 배수로를 번쩍 들어 올려서 맨손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종아리까지 차올랐던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 강남대로변에 마치 이 빨래처럼 널린 침수차들입니다. 이번 폭우 유독 서울 동남권에 집중됐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 서울 지역의 그래프를 보시면 은평구에는 95.5ml가 왔는데 그리고 마포가 136, 용산이 280 정도 내렸는데요. 이 동작과 관악, 서초, 강남, 송파, 동남권은 모두 300ml 이상, 동작구는 400ml 이상 넘는 역대급 강수량입니다. 또 강남권은 지형 자체가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항아리 형태의 구릉지인데요.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고여버립니다. 이 반포천 상류가 물을 내보낼 수 있는 통수 능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특히 그 저침수 지역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대처,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대피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폭우가 지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이 상황을 또 점검을 해서 이러한 재난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자, 오후 들어 빗줄기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포대로 잠수교, 또 올림픽대로 여의 하류에서 상류 양방향, 염창IC에서 동작대교 통행이 어렵고요. 이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는 복구 작업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곧 퇴근길 실시간 정보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 주 비가 내내 계속 내립니다. 오호츠크해 일대에서 거대한 고기압이 지난달부터 계속 버티고 있어서 여기에 가로막힌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밀려서 내려오고요. 그 아래 북태평양 고기압과 강하게 충돌하면서 정체정선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지역은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인데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엔 최대 300ml 이상의 폭우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침수뿐만 아니라 산사태도 크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쪽 경기 남부와 이 충청 북부에 머물고 있던 정체전선은 조금씩 북상을 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 영서까지 다시 영향을 주면서 정체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네, 윤 대통령 휴가 복귀 첫날 밤 115년 만에 폭우라는 재난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오늘 하루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기존의 세종시 일정을 급하게 변경해 서울 정부청사 재난안전상황실로 출근을 했고 긴급대책회의, 국무회의를 연달아 주재하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주거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주거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 곧이어 피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일가족 3명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한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인데요. 이 주택 반지하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40대 여성과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10대 딸이 순식간에 차오른 물에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야,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순식간에 저 딱이 순식간에 폭포수가 순식간에. 순식간에 돌아. 네. 터져가지고. 어저께 밤 10시 전에 400ml가. 그 전에 여기는 한 8시 20분 반쯤에 여기 쳤어요. 그러니까 술이 올라온 게 1시간도 안 걸렸잖아. 그렇죠. 1시간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수압되면 한 10분도 15분도 안 걸렸어요. 저쪽에는 아빠가 와가지고 주차장 쪽에서 그거를 뜯었어요. 방충망을. 근데 여기는 뜯을 수가 없었어요.
네, 이렇게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들과 대화를 나눈 뒤 지하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아직 다 빠지지 않은 흙탕물에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가족의 평소 사정과 또 사고 경위에 대해서 물은 뒤 취약계층이 안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 이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잠깐 지금 물이 빠졌으니까 나 잠깐 들어가. 안 빠졌어요. 그 밑에까지만 가서는 보게. 뭘 한번 비춰보지. 아이고. 아우. 이 문이 지금 문이 열리지만. 네네. 물을 뺐는데도 이러네. 다만 폭우가 쏟아지던 어젯밤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앞서 1픽에서 보셨듯 서초동 일대 역시 침수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자택 건물 엘리베이터에서도 이렇게 물이 천장에서 쏟아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고립됐다, 폭우에 출근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래서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가깝게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위기 상황에 대통령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고립이 돼서 못 나간 게 아니라 여러 상황상 나가지 않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던 설명인데요. 자, 모든 인력이 현장 대처에 매진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현장이나 상황실로 이정하면 보고나 의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있고 그럼 역량이 분산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집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그 상황에 이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경호받으며 나가는 게 맞느냐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고 어젯밤 9시부터 오늘 새벽 3시, 다시 새벽 6시부터 실시간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지만 모두 긴장감을 갖고 총력 대응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픽도 짧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한 달간 100년대계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수장 박순애 장관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만 5세 입학 추진 같은 졸속 행정에 책임을 진 건데요.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네, 채 1분도 되지 않는 사퇴의변으로 35일간의 장관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국 만 5세 입학 정책은 폐기수순 밟을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야권에서는 더 큰 쇄신을 요구합니다. 박순애로는 부족하다. 대통령실을 전면 교체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고 특히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적극 귀 기울이고 반영해서 정책이 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픽 가겠습니다. 살인죄 적용입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요. 현장에서 구호 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무슨 의도가?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검찰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판단해 혐의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된 불법 촬영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15만 명 육박입니다. 네, 코로나 이야기인데요.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15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64명, 대략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숫자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40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자 가운데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 감염 사례 8건 추가됐고요. 재감염자는 전체 확진자의 한 6% 정도 됐는데 이 중에 과반이 1020 세대라고 합니다. 낮은 백신 접종률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오늘 교육위에서는 이제 만호세 입학 논란이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의 논문 관련한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한 얘기는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치 인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 이제 호우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서울 지역 상황은 이제 신체커가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죠. 경기 쪽도 아주 피해가 큽니다. 일단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경기 쪽 상황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 최대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심각한데요. 경기도에서만 지금까지 4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잠시 연결해서 상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 나와 있죠. 지금도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엔 빗줄기가 거세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주차된 차 여러 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이틀간 내린 많은 비 때문에 차들이 빗물에 휩쓸려 내려온 겁니다. 이곳을 포함해 경기도 곳곳에는 이틀 새 300mm가 훌쩍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주택과 차량이 흙탕물 속에 잠기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경기도 전역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성남에 나가 있는데요. 경기도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총 4명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특히 피해가 컸는데요. 오늘 새벽 1시쯤엔 성남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성남 방향 직동나들목 근처에서 산사태가 나서 근처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운전자가 숨졌고 동승자 2명도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시 목현천 근처에선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도 산사태가 났습니다. 쏟아져 내린 토사가 컨테이너 건물을 덮치면서 중국 국적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양평군 강상면에선 도랑을 건너던 6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오늘도 비가 계속 올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수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네, 기상청은 모레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 3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이틀간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자, 경기도 상황 지금 이제 현장 기자 연결해서 좀 알아봤고요. 서울 쪽 상황은 아까 이제 신채커가 자세히 설명을 했죠. 아마 정 의원들도 어젯밤에 경험을 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저도 어제 그 시간에 강남 쪽에 있었는데 그 호우의 무서움, 폭우의 무서움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현장에도 가고 또 대책회의도 주재를 했습니다만 앞서 저희가 이제 뉴스픽에서 봤던 대로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밤에 이제 서초동에서 지휘를 한 부분을 놓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대통령실이나 재난상황실로 출근하는 대신에 자택에서 현장을 지휘했는데요. 이를 두고 야당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이 집에 갇혔다 이런 주장도 폈는데요. 당권 주자인 강훈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난 관리자여야 할 대통령이 비가 와서 출근을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고민정 의원은 이래서 관저와 집무실을 가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자택에 고립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면 못 나올 일은 없었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현장 인력들이 이 현장 대처에 매진해야 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동하게 되면 이 대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오히려 이 피해를 끼치면서 경호를 받고 나갔어야 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서 이 피해 상황을 보고를 받았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신체과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이 폭우 상황으로 잡겠습니다. 115년 만에 폭우, 윤 대통령 취약계층 안전이 대한민국 안전입니다. 한동안 시끄러웠던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700여 명 규모의 전국위원회 또 의총을 차례로 열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혔던 안철수 의원은 오늘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당 내부 문제로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이 안정되어야 국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으로 당이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당원을 개정할 권한이 있는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했고요.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원을 개정했습니다. 전국위는 코로나 확산과 폭우 상황으로 ARS로 투표를 했는데요. 제적 인원 707명 중에서 509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457명이 찬성하고 52명이 반대해서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오늘로써 30대 영선 이준석 대표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마침내. 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요, 오늘 이 대표를 향해서 법적 대응을 자제하고 선공후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 대표도 정치하시는 분이고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하는 법적 대응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당을 위해서 선공후사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국위 의결 직후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이준석 대표는 현재 시간 5시 반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식 대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세 갈래로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죠. 13일에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요. 최고위원직 사퇴를 거부했지만 결국은 해임될 처지가 된 이 대표 측 김용태 최고위원 역시 가처분 신청 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이 주도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가처분 신청에 참여할 당원들 2,000명 가까이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에 당이 더 혼란에 빠질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가처분 신청을 해버리면 하면 비상이 아니고 예. 이미 비대위로 가기 위해 지금 비상 상황을 설정했는데 가처분이 무슨 비상입니까? 뭐 오늘 내일 미상선언이란 영화가 여의도 국회에서 한 번 더 개봉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대표에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정미경 최고위원 등 이 대표와 가까웠던 사람들도 가처분 신청을 말리고 있는 상태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표의 법적 대응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러는 건 국민에게도 당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임기 초에 대통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합심 협력할 때이지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닙니다.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이 대표 측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인용과 기각 가능성이 이렇게 둘 다 있는 상황이지만요.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이 대표에게 치명적이진 않을 거다라는 게 김용태 최고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단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이 기각 사유를 제시를 하더라도 그걸 잘 따져보면 명분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당의 어떤 절차 민주주의라든지 당원 민주주의가 훼손된 사례가 정황적으로 인정이 되고 법원이 정당의 어떤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식으로 이런 취지의 기각이라면 저는 그것 또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최고위원 사퇴로 비상 상황을 만든 사람들, 특히 배현진 최고위원을 향해서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배현진 최고위원께서 사퇴할 때 사실 당일날 30분 전에 알았습니다. 우당탕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런 행동들은 저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른바 이핵관은 아니지만요. 이 대표에 대한 깜짝 입장을 밝힌 사람 또 있었습니다. 바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데요.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홍준표 당시 대표 체제에서 제명이 됐었죠. 최근 법원의 당원 지위 인정 판결 이후에 복당을 했습니다. 오늘 복당 기자회견에서 류 전 최고위원, 비대위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야 한다. 이 대표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준석 전 당대표의 알선 수재, 증거인멸,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만약 이 전 대표가 무죄라면 비대위는 이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재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어쩌면 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류 전 최고위원은 등장마다 신스틸러 역할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복당 기자회견도 그랬습니다. 본인의 억울한 제명 문제 뒤로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당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역시 이 대표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기자회견 장면 잠깐 보시죠. 제 이름은 여해 이순신 장군의 자입니다. 너로 인해 세상을 화평케 하라는 이순신 장군의 자, 저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큰 절을 꼭 올리고 싶었습니다. 큰 절을 올리면서 오늘 저희 복당 인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다시 비대위 얘기로 좀 돌아가면요.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갖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락을 한 건데요. 당 소속 의원 115명 중에서 73명이 화상으로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이 반대 의견이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이 됐다고 합니다. 대구 수성 가비 지역구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은요. 원내대표를 영입한 바가 있죠. 개파색이 옅은 편이라서 당내 소통에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으로 또 원내대표도 역임하시고 했기 때문에 당 내외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는 우리 당과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간의 원활한 또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적임자라고 판단하신 것이 아닐까. 네, 비대위의 활동 기간과 성격,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비대위부터 출범시켜 놓고 보자 이런 생각인 듯합니다. 비대위의 활동 기간과 성격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일명 관리형 비대위로 9월에서 10월에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정식 당대표를 뽑자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최소 내년 1월까지는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혁신형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차기 전당대회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진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됐던 안철수 의원, 오늘 본인이 주도하는 민당정 토론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을 위해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와 보수가 통합을 해서 실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회적인 약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그래야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제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안 의원은 한창 당이 시끄럽던 지난주 미국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냈죠. 오늘 공식 석상에 나타난 건데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가처분 신청하지 말고 멈춰야 할 때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또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요. 윤핵관이란 용어는 분열의 용어라면서 쓰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만든 말입니다. 그 말이 계속 이렇게 쓰이는 것이 당에서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결속하는데 굉장히 그 차질을 빚을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런 말들을 안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또 다른 차기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도 내일 영화 한산을 보면서 의원 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선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반면에 이 비대위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실질적인 활동들도 하자 이런 혁신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최근 이 대표에게 힘을 싣고 있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입니다. 김 전 실장은 짧은 비대위와 조기 전당대회가 또 다른 당내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2개월 안에 8월, 9월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되고 그 새로운 당대표가 또 2년 동안의 정식 임기를 가지게 된다면 당내 갈등과 내용을 수습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비대위가 전환이 되는데 또 다른 당권 투쟁을 통한 또 다른 저는 엄청난 또 그 당내 갈등과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이 되고 이준석 대표가 공식 해임이 될 거지만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이 대표 측 김용태 최고위원은 당이 비상 상황이 된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공개 파동인데 이 당사자인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비대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그 문자, 텔레그램이 공개돼서 비상 상황인가에 대한 생각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아직 사퇴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본인께서는 원내대표를 사퇴 안 하시고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어떻게 여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 네,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유지에 대한 원급은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원내 사령탑을 교체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윤 핵관으로서 이 대통령실과의 소통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도 깔려 있는 듯합니다. 의 거취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논의 자체가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명히 원내대표의 그때 발언에서도 당대표 직무 대행에 대해서 내려놓겠다는 의사표시만 하였던 것이고 또 당내에서 다수의 그 의원들은 지금 현재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 없이 당을 잘 추설려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강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의 신임 사령탑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혼란의 상황을 수습해야 할 의무도 함께 지게 됐죠. 현재로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상황을 좌우할 당장의 가장 큰 변수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입니다. 또 여기에 차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로 안철수 의원 차기 당권 도전 공식화, 가처분 신청 고민하는 이준석 대표의 선택은? 네. 자, 유 실장이 발제하는 동안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서병수 전 국회의장이나 안철수 의원이 법적 대응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준석 대표는 SNS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고 또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신당 창당은 안 한다는 그런 입장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아주 간단하게 가처분 신청한다, 신당 창당 안 할 것 이렇게 두 문장만 적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입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는요. 저희가 뒤에 다시 한번 좀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마지막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 끝났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벌어진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당헌을 의결했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즉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인데요. 이 제적 인원 707명 중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총 509명이 출석해서 457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자, 권 원내대표가 오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고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았고요. 오후에 다시 열린 전국위에서 주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 잠시 후에 수락 기자회견 하는데 현장 연결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는요, 코로나 확산 또 폭우 영향으로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졌고요. 전국위 투표는 ARS로 또 의원총회는 화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두 회의 모두 토론이나 의견 제시 없이 제한된 안건이 의결이 됐고요. 또 방금 전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전국위를 다시 열어서 이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 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호의 새로운 선장을 맡은 주 비대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1960년생 동갑내기입니다. 사법연수원은 9기수 선배인데요. 원내대표를 지낸 오선의 중진이지만 친윤 색채는 옅은 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출마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30대 영선으로 당선을 되면서 고배를 마신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전국위 속보를 유 실장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 노안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찬성이 463명이고 반대가 48명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압도적인 그런 찬성으로 보이고요. 자, 지금 이제 전국위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잠시 후에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아마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표가 특히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밝혔기 때문에 아마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장 간담회 소식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잠깐만 주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비대위 체제가 확정이 됐고. 이제 뭐 전당대회를 언제 열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당내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주자들이 이른바 꿈틀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 딸이 있는 미국으로 이 가족 휴가를 떠났던 안철수 의원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민당정 토론 모임을 주최를 하면서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오늘 당을 위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면서 전당대 출마를 시사했는데요. 지금 당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비대위 기간을 어떻게 할지 전당대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자연스럽게 결정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선 이 당을 화합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혁신형을 주장하는 일각의 의견과는 다른 셈입니다. 우선은 지금 상처난 당을 화합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사람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조용했잖아요. 결국 이제 비대위 의결 후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해 왔는데 예고했던 대로 그 의결 후에 바로 SNS에 글을 올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비대위 의결 즉시 가처분 신청을 한다. 가처분 신청은 그냥 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소셜미디어에 가처분 신청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 간략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오는 13일에 기자회견도 예고를 했는데요. 김재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광복절 연휴 뉴스드배를 노린 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설득 작업을 하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바뀔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대표 측과 이른바 윤핵관들과의 갈등 사실 틀어질 대로 많이 틀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윤핵관 중에서도 실명이 거론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철규 의원입니다. 네, 이철규 의원이 앞서 이준석 대표가 그 양두구육 발언을 했을 때 이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 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또 망월패견, 즉 개가 달을 보고 짖는다라는 표현으로 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한 이 대표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윤핵관 장제원, 정진석 의원이나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이준석 대표 직접 비판을 좀 삼가는 것과는 결이 다른 대목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징계 직후에는 왜 가처분 신청 안 했냐,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예.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면은 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쟁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이 억울하다면 지난번에 징계를 받았을 때 쟁송 즉시 가처분 신청을 하셨어야죠. 그때 안 하셨잖아요. 못 하셨잖아요. 안 한 것과 못 한 것은 다른 거죠. 안 하셨다면은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원의 공개 발언에 대해서 이 대표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 의원의 발언이 거칠다면서 정무 감각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저런 분이 국회의원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지금 누구나 지금 다 머리를 숙이고 윤핵관이 아닌 것처럼 지금 행동하는 이 시국에 두더지 게임 하는 것처럼 본인이 내가 윤핵관인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정무 감각이 없나. 네, 김 최고위원은 올해 초 이철규 의원을 당 전략부총장으로 선임하는 안에 대해서 이 대표가 반대를 하면서 또 이른바 윤핵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때도 상기를 시켰습니다. 당시에도 이 의원이 거친 발언을 해서 대표실에 사과하러 온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의원은 당시 이 대표에게 용서를 구할 일도 없었고 막말도 하지 않았다면서 김 최고위원을 향해서 발언을 정정하든지 아니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이준석 대표 가처분, 이제 대표가 아닌가요? 가처분 신청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연구 부정 행위는 없었다.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재조사한 국민대의 결론이죠. 국민대 교수들조차 납득할 수 없다며 12일 긴급 총회를 예고했습니다.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는 자신의 논문이 도둑질 당했다며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의 정치 인사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100% 표절이 맞습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를 결정했죠. 박사 논문뿐 아니라 다른 학술 논문 3편에 대해서도 연구 부정 행위는 없었다 결론을 낸 겁니다. 국민대의 결정에 무슨 소리냐? 내가 논문을 도용당한 당사자다.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구현상 숙대 교수인데요. 논문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앞부분을 김 여사가 고스란히 베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 되고요. 예.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근데 세 쪽이 거의 똑같다고요, 내용이? 네, 거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다 이 정도 네,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표절 아니에요, 그러면? 완벽히 표절입니다. 인용이나 참고 문헌 표시도 없이 자신의 논문을 그대로 복붙했다는 겁니다. 구 교수는 자신의 학문적인 업적을 박탈당했다고 분노를 표시했는데요. 국민대가 도둑질을 방치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김건희 박사의 논문이 다른 사람이 인용할 때는 김건희의 이름으로, 김명신의 이름으로 인용을 하겠죠. 그러면 저는 제 이름은 삭제가 되고 탈취가 된 상태로 저의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 박탈당한 셈이잖아요. 교수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의 교수님들도 슬슬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보통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정말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아까도 보니까 그 논문, 그러니까 표절 당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현재 교수님이세요. 네. 그분들이 진짜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이 논문 문제는 정말 엄청난 심리적 역린을 건드린 겁니다. 네. 일부에선 특수대학원 아니냐 관례를 이야기한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구제박사라고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뭐 현업에 있던 분들 그냥 어떻게 적당히 해서 주는 것 같은데 그런 프로세스에 좀 가깝게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논문들이 되게 조금 이렇게 어설프게 짜지기가 많아요. 이게 어디서 표절한 건지 어디서 따온 건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아무리 관례라도 잘못된 일이라면 눈 감아줄 이유는 없겠죠.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누구는 뼈 빠지게 연구해서
어렵게 논문 쓰고 누구는 쉽게 논문 썼는데 똑같이 박사학위다.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박사학위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해야 될 겁니다. 김 여사님, 표절 논란뿐 아니라 논문의 주제도 한 업체가 특허를 출원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썼죠. 이 역시 상식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 저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거를 타인이 특허를 낸 아이디어로 대신했었거든요. 이것을 국민대가 괜찮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이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아이디어를 팔고 사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논문의 수준이 높으냐? 여기에도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우리나라 박사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이 수준을 실추시키는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되게 나쁘거렸습니다. 아바타를 이용해서 운세를 보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뭐 거기에 보면 대머리 남자는 주걱터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다든가, 뭐 입이 작은 남자는 입이 큰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사실 메인으로 본문에 주로 다루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표절에 눈을 질끈 감은 게 아니냐 의심하고 있는데요. 박사학위 논문뿐 아니라 다른 논문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국민대가 검증 불가 판단을 내린 김 여사의 논문, 2002년도 한국 외대 석사 논문과 영문 초록이 똑같습니다. 이 논문 초록이 지금 이분이 쓴 외대 논문에 딱 한 문장은 생략을 했더라고요. 빼놓고 나머지 100% 같습니다. 다른 점은 영문 오타뿐인데요. 논문을 그대로 복붙하며 어쩌다 오타를 냈을까? 그 점이 검증 불가라는 건 아니겠죠.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표절 심사를 한 거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국민대 측은 비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5분이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자는 의결을 하셨대요. 왜 표절이 아니라고 그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자.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는 승계수로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논문은 뺏겼는데 표절 논문은 아니라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네. 총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요즘 부쩍 대통령실 주변에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김 여사가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대통령실 관저공사의 수의계약 업체,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와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죠. 대통령실에선 별일 아닌 듯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어떤 정부에서도 이건 수의계약 대상이고요. 그 수의계약 대상일 때 그 업체가 어떤 업체냐는 것은 그 업체의 시공 역량이라든지 또 기간의 문제 또 예산의 문제일 뿐이죠. 어디까지나 대통령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죠. 관저가 대통령 부부의 어떤 사적 공간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수의계약은 할 수가 있어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대통령실에서 컨트롤을 못하는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더욱이 앞서 용산청사공사도 또 다른 코바나 콘텐츠 관계사가 맡아 이미 한번 구설에 올랐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대통령실 공사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또 관저 공사하는 것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가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도 알려졌죠. 이 역시 대통령실은 능력 검증을 거쳤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반복했는데요. 검증이 됐다. 누가 검증했어요? 공식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이게 한두 번이면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매일 나오니까
매일 터져 나오니까 이 국민들이 믿냐고요. 건진 법사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이 건에 개입했다는 소식에도 그럴 수 있다고 한 대통령실이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기 기여도에 따라서 또 불만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에 대해서 이제 밖에 대외적으로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해당 지역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실력자라고 과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어떤 정부든 어떤 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이든요.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변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야권 일각이나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김건희 여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진 법사. 아니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검사 위에 여사고 여사 위에 법사고 이런 말도 있거든요. 5년 동안 김건희 여사를 통한 인사청탁, 인사 반영은 없다. 이렇게 공개적인 선언을 해버려야 돼요.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해온 민정수석실은 폐지를 했죠. 대선 때 공약했던 특별감찰관이라도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여야를 떠나서 한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특별감찰관 그렇게 임명 안 한다고 얼마나 비판을 해댔습니까? 네. 그리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해가지고 엄중하게 문제를 인식을 하고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이 빨리 임명을 해야 됩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과연 통제가 가능할까요? 저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 가능성을 거론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난 대선 때도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대통령실의 기류가 조금 달라진 듯합니다. 오늘 광복절 특사 심사위가 열렸는데요. MB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MB계에선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이번 사면에 희망을 걸었었는데요. 사면 문제는 명간 매듭이 불리리라 보고 우선 사면도 사면이지만 건강이 극도로 안 좋으시니까 당장 석방이 필요하죠. 예. 사면에 대한 국민 감정은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면 국민 감정이야 찬반이 있기 마련이지만은 그래서 사면권자가 대통령이 결단해서 사면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MB 사면을 설득하기엔 윤 대통령의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았죠. 여기에 MB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월등히 높아서 사면을 단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앞서 한덕수 총리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었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건의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총수 회장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또는 이게 좋다 저기 좋다 의견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을 판단해서 권한 있는 사람이 결정하겠지요.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 77%가 찬성했습니다. 다만 여론과 법의 원칙은 별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의 원칙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후과를 남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특사 대상으로 삼는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에 따라 사면 여부가 갈릴 걸로 보이는 두 사람. MB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MB의 말로 정리합니다.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요? 그러나 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그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관련 속보를 얘기를 했었죠.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조금 전에 확정이 됐고 또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SNS에 밝혔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지금 막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영상 잠깐만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나라와 당이 매우 어려운 이때에 비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심이 컸습니다마는 나라와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저희 노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을 향한 국민들의 질책이 너무 따갑습니다. 새 정부가 이륙해서 정상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우리의 국정 구상을 제대로 펼쳐놓기도 전에 국민들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모두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더구나 당의 내분까지 생겼으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앞장서 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왜 넘어졌는지 알면 일어나는 방법도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이유는 정부 여당이 초심을 잃고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 잠깐 들어봤고요. 정부 여당이 심각한 신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사면과 관련해서는 사면위원회가 조금 전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그 결과는 이제 12일에 발표가 됩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MB 사면과 관련된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 백 반장이 열심히 그 정의원들 의견을 좀 들었거든요. 자, 일단 정치 인사이드는 정리하고요. 응답하라 다정회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네, 정회원분들 어제 오늘 출퇴근길 안전하게 잘 하셨나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내일까지만 보더라도 수도권에서만 많게는 300mm가 넘는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고 금요일에는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 자주 확인하시면서 더 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광복절 특사심사, MB 사면해야 대 사면 안 돼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이 부인님께서는 지지율 20% 이하로 가는 거 아니냐, 길이 안 보이면 안개가 거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DEA님께서는 언젠가는 해야 한다. 총선 코앞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윤황금빛 노을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박경서님께서는 여론이 51%가 되면 사면하세요. 그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후치님께서는 집에서 치료한다면서 집에 갔는데 굳이 사면할 이유가 있나요? 라는 댓글 전해주셨습니다. 댓글상으로는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모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사면 문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저희 정치부 회의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앞서도 살펴봤지만 MB 사면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조금 기류가 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관련된 속보는 저희가 추가로 또 챙겨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박주로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검찰이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민주당 당헌 80조의 개정을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대표 후보 간에도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 부정부패를 끊어내겠다는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항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지난 2015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든 규정인데요. 실제 이제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 이것이 이제 포함됐습니다.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에는 이제 선거법 관련 사안 중에 필요한 사안을 적용받았을 경우 거기에 저촉되도록 만들겠다. 이후 지난 2020년 이해찬 당시 대표가 일부 개정을 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2년이나 흐른 지금 별안간 해당 당원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뒤흔드는 이슈로 급부상한 모양새인데요.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달 1일에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죠. 지지자들은 당원 개정을 요청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적 기소가 진행되는 이 사정 정국이 예상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를 두고 현재 당대표 후보들 간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개정을 찬성하는 이 바꿔파의 선봉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입니다. 제가 전에 무려 4건을 기소당해가 다 무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무죄돼도 좋다. 이런 취지로 그냥 기소하는 거예요. 이런 무도한 검찰공화국에서는 굳이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다. 모든 죽은 세대의 전통이 악몽과도 같이 산자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 이 저명한 독일의 사상가 칼 마르크스의 말이죠. 이 과거의 인물들이 만든 당헌 제80조 이 후보 입장에서는 악몽이었나 봅니다. 이 검찰의 기소만으로도 직무를 정지한 건 이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건데요. 이 사정 당국의 칼날이 야당을 향할 게 자명한 상황에서 이 당헌 제80조는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란 논리입니다. 여당일 때는 저는 뭐 상관이 없는 조항인데 야당이 됐는데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예를 들면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 아닙니까? 아무나 그냥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 여당의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후보 변호사 출신이죠. 이 당헌 제80조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 건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헌법 제26조 4항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은 오로지 이 재판에서 제시하는 증거 위에서만 해야 됩니다. 재판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을 죄인 취급하는 그 어떤 법정 관행도 본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검찰의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바꿔파가 있다면 이에 맞선 냅둬파도 있겠죠. 이 냅둬파의 리더는 박용진 후보인데요. 우리 부정부패와 관련된 우리 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당의 정신이고 근간이다. 그래서 이거 뭐 절차적으로는 논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논의해서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박 후보는 이 당헌 제80조 개정 추진이 결국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가 이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개정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드러냈죠. 이거 방탄유리야!
박 후보는 이 팩트체크 공격에도 나섰는데요. 당헌 제80조가 야당일 때 문제가 된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아예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여당일 때는 상관없는데 야당일 때니까 문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야당 때 만들었습니다. 응? 아닙니다. 이게. 우리 야당 때 만들었고요. 처음에 저도 잘 찾아봤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김상곤 교육감이 그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이 안이 만들어졌고 그런가요? 야당 때 만들어진 당헌을 두고 야당이 됐으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인데요. 그럼에도 당헌을 개정하려 든다면 결국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됐을 때 다르고 야당 됐을 때 도덕적 기준 다르다 이런 또 다른 내로남불 논란, 사당화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에도 있고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도 그대로 유지하고 야당일 때도 유지하고 이랬는데 민주당은 자기 편의대로 한다 이런 논란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이런. 이 후보도 쉬이 물러나지 않았는데요. 자신은 부정부패로부터 깨끗하다고 선을 그었죠. 자신 때문에 당헌 개정이 논의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걸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부정부패,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 바꿔파와 냅더파 간의 설전은 장외에서도 펼쳐졌는데요. 이 바꿔파의 대다수 친명계죠.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가 이 후보의 호위무사로 나섰습니다. 당헌 제80조를 그대로 두는 건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를 검찰의 손에 넘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검찰의 이 과거 지속된 행태들, 표적 수사나 기획 수사나 여러 별건 수사로 대변되는 여러 이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를 검찰의 기소에 맡기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검찰이 악의를 갖고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등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얼마든지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정말 악랄하게 수사할 경우에는 정말 이 혹은 또 이 악의를 가지고 또 기소한다라는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추진한 입장에서 이런 부분까지 모두가 다 이 검찰의 기소를 다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냅더파에선 이 윤영찬 의원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 원칙을 이제 와서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는데요. 이 논의 시점이나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이재명만을 위한 개정이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논의가 있으려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관계가 없는 시점에 논의가 됐었어야죠. 이미 이제 전당대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당대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건 이재명 후보 1인 구하기라는 이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는 시점도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그 논의의 휘발점도 순수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양측이 장내와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심판으로 나선 분도 있습니다. 야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인데요. 유 전 총장은 이 냅더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성 지지층에 저 요거에 쫓아다닐 거면 정당 뭐하러 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그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한번 참패하고 나서 연속된 거 아닙니까? 그 당원 바꾼다는 게 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예. 그 요번에 또 저런 식으로 당원을 바꿔요. 또 망하는 길로 가는데. 유 전 사무총장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죠. 이 당헌 개정의 중심에 선 이재명 후보에게도 쓴소리를 날렸는데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자꾸 신뢰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지금 의원한테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남의 말을 안 듣는다. 네. 근데 남의 말을 안 들으면요, 동지가 자꾸 떨어져 나가요.
자, 오늘은 민주당 당원 제80조에 줌인을 해봤습니다.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당원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용진 후보는 아직 반전의 기회가 남았다며 어떻게든 당원 개정을 저지할 태세죠.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박 후보의 속마음을 담은 영화 대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네. 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됐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고 지하철 3호선 삼송에서 대화역 사이에 운행이 중단됐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들 퇴근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뉴스룸은 10분 일찍 7시 40분에 시작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